1924년에 작업했던 루소의 사례입니다. 4세 3개월 된 소녀인 루스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엄마와 몇 사람에게 강하게 집착하면서도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한 혐오감을 나타냈다. 또한 그녀는 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대체로 매우 추동해했다. 첫 면담에서 루스는 나와 단둘이 방에 있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루스의 언니에게 분석하는 동안 함께 있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루스가 혼자서 면담할 수 있게 되는데 필요한 긍정적 전제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스는 언니하고만 장난감놀이를 했고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클라인은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루스에게 직접적이고 단순한 해석을 제공했다. 어느 날 루스가 다시 언니에게만 전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작은 공들이 담긴 통과 뚜껑을 그렸을 때 나는 그 뚜껑이 무엇에 쓰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언니가 다시 묻자 그녀는 공들이 굴러 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루스는 언니의 가방을 뒤진 다음 가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도록 가방을 단단히 잠갔다. 여기서 클라인은 물건들이 떨어져 나오지 못하게 안에 가두어두는 반복된 루스의 행동 양식에 주목했다. 통 안에 있는 공, 지갑의 동전, 그리고 가방의 모든 내용물은 엄마 몸 안에 있는 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루스가 더 이상 형제 자매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전하게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골적인 클라인의 해석이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해석을 통해서 아이의 무의식적 환상과 접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 이때 처음으로 루스는 클라인과의 접촉을 허용했다. 이런 놀라운 효과는 직접적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를 이끌어내려는 시도와는 아주 완전히 다르다. 루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변했고 클라인은 루스의 질투를 보다 깊이 조사할 수 있었다. 3주 후 루스의 언니가 아파서 단둘이 분석을 시작할 때 엄마처럼 루스를 달래면서 분석을 시작했고 놀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는 루스가 이전 면담에서 만들어낸 자료를 놀이의 주제로 삼았다. 그때 그녀는 인형에게 젖을 먹이고 주전자로 하나 가득 우유를 먹였다. 난 루스가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놀이를 했다. 나는 인형을 재우면서 내가 인형에게 무엇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루스는 소리를 지르려다가 말고 우유라고 대답했다. 나는 루스가 자신의 두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루스는 잠자러 가기 전에 손가락 빠는 습관이 있었다. 얼른 떼는 행동에 주목했다. 나는 그녀에게 손가락을 빨고 싶으냐고 물어봤다. 그때 루스는 네, 하지만 제대로 빨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루스가 매일 저녁 집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재구성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루스를 소파에 눕히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작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클라인은 이 아동과 관계 맺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함께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적 관계를 형성했다. 분석가는 직관적으로 루스가 위안을 주는 잠자리 의식을 치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허용해 주었을 때 아이는 눈에 띄게 더 차분해졌고 울음을 그쳤다. 놀이는 고통을 의사소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었다. 루스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한 인형 옆에 젖은 스펀지를 놓았을 때 루스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쳤다. 안 돼요. 그녀는 큰 스펀지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쓰는 것이에요. 클라인은 아주 명백한 해석을 제공했다. 루스가 아버지 페니스를 가지고 있는 엄마를 정하고 있으며 엄마의 몸 안에 있는 아버지 페니스와 아기를 훔치고 엄마를 죽이는 무의식적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어른의 스펀지와 관련된 공포는 그러한 환상을 멈추게 하고 엄마를 위해 그리고 엄마 안에 스펀지, 페니스를 안전하게 두려는 시도였다고 해석했다. 그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루스는 눈에 띄게 얌전해졌고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논의와 해석을 계속해 주기를 원했다. 만약 해석들이 루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지는 정신분석학계에서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론의 발달, 클라인이 위의 자료를 제시한 목적은 놀이기법이 아동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방법에 의한 결과가 다른 정신분석 방법의 결과와 같은 것인가? 그녀의 발견들이 아동 발달에 가는 기존의 정신분석적 결론들을 확정하는가? 클라인은 그녀가 이디푸스 환상, 부모의 성교 및 형제들의 탄생에 관한 환상에 대해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을 때 아동들이 보여준 반응이 성인 정신분석에 뿌리를 둔 정신분석 이론들을 확정해 준다고 믿었다. 1909년 어린 한세 사례에 대한 프로이드의 보고는 아이가 성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정해 주었다. 클라인은 기존의 치료 방법과 자신의 치료 방법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관찰 결과가 전통적 이론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프로이드는 여성의 발달을 애매하고 모호한 영역이라고 선언했지만 클라인은 루스와 같은 어린 소녀들의 스타일에 근거해서 소녀 특유의 불안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소년이 느끼는 거세 불안에 해당되는 소녀 특유의 불안 또는 불안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초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관계들에서 생겨난 엄마를 죽이고 엄마로부터 무언가를 훔치려는 소녀의 욕구와 공격 충동의 기초에 있다. 어린 소녀가 발달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의 배후에는 특정한 무의식적 환상이 있다. 즉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과 아버지의 페니스를 가지고 있는 엄마의 신체에 대한 공격 환상, 그리고 그에 따른 엄마에 의한 보복 환상이 있다. 소년들 또한 사물을 담고 있는 내적 공간 대상, 엄마 안에 있는 그리고 소년의 자기의 안과 밖에 있는 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공간 안과 밖에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들에 대한 환상들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적 공간에 관한 개념은 나중에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프로이드는 소녀의 질, 즉 소녀의 성기가 그녀의 심리 발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지 못했다. 반면 혼이에요. 호나이라고 우리 캐런 호나이를 혼이라고도 얘기해요. 호나이 혼이 같은 말이에요. 호나이의 영향을 받은 클라인은 어린 소녀가 자신의 질과 신체 내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들과 엄마의 신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환상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의 놀이 기법이 이러한 새로운 이론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놀이 기법은 어린 시절을 탐구하기 위한 강력한 정신분석적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이론을 너무 많이 수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배척당할 것이다. 클라인은 연구 초기에 세 가지 이론을 발달시켰다. 전성기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초기 초자, 편집적 과정들. 여기서 우선 아까 여성에 대한 독특한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세 불안에 해당하는 여성 특유의 어떤 불안들이 있다고 하는 이론은 어떤 캐런 호나이 하고 헬렌 도이치나 이런 분들도 여성의 성적인 프로이드가 봤던 거세 불안의 개념이 이게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반발을 하면서 여성 중심으로 여성들이 가지는 어떤 독특한 심리 성심리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도 캐런 오나의 영향을 받았고, 어쩌면 캐런 오나이나 멜라니 클라인이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죠. 캐런 오나이는 나중에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멜라니 클라인은 영국에서 활동하는데, 아주 선구자적인 여성 분석가들이죠. 이 두 분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페미니스트 분석가로서 각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초기의 여성 분석가들이에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렇게 전생기식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클라인의 관찰 결과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초자아의 기원에 대한 견해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프로이드의 생각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것이었다.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환상의 시기를 4세 내지 5세기음이라고 생각했지만 클라인은 그것이 훨씬 이른 시기에 시작된다고 보았다. 어린아이의 구강기적 환상 안에서 부모는 종종 연합되어 있으면서 배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된다. 그녀는 이 환상 대상을 결합된 부모 인물 (combined parent figure라고 불렀다. 그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는 중복되고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에르나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우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쉬어가면서 보죠. 이 클라인의 전성기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은 굉장히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어떤 멜라니 클라인의 독자성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들이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보통 4, 5세 돼야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펠릭 피어리드, 펠릭 스테이지, 그러니까 남근기가 돼야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임상 경험 속에서는 아주 초기의 아이들에게서 오이디푸스 환상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아버지들이 등장하더라는 얘기, 그것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으로 결합된 부모 인물 형식 으로 드러나는 이런 환상들을 그래서 부모가 연합돼서 배타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 이런 환상이 멜라니 클라인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어떤 성 발달 단계라고 하는 이론, 구강기에서 항문기로 그 다음에 성기기로 간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어떤 시기적인 발달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중첩되어 있다고 하는, 같이 겹쳐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단선적인 어떤 발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어떤 프로이드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발달시킨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프로이드 이론과 엄청나게 다른 내용들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이지만 결국은 역동 이론을 배경으로 역동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적인 모델로 결국은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프로이드 입장에서 봐서는 내 이론을 가지고 발달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내 제자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딸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멜라니 클라인과 안나 프로이드 간에 엄청난, 특히 아동 분석에 대한, 두 사람 다 아동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첨예한 이론 대립이, 근데 어느 쪽 이론이 맞다 틀리다고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 다른 입장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 사례를 통해서, 각자 본인들이 본 사례를 통해서 자기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임상적으로 소화하는 것은 각자 우리의 몫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임상 경험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이 에디푸스 컴플렉스 얘기가 정말 성인이 정말 남녀 간의 성에 관한 이런 것이라기보다 아이들이 철저하게 초기에 부모로부터 부모들끼리만 뭉쳐있고 자기는 소외된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꽤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임상사례로 봐요. 어른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소외됐다고 하는 느낌이 어른이 돼서 또 계속 나오는 얘기 속에 자기는 투명인간이었고 엄마 아빠만 항상 같이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지내고 자기는 끼워주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다 만약에 누나나 아니라 언니나 오빠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 빼놓고 3인이나 4인이 항상 자기들끼리만 놀았다. 그리고 자기는 소외됐다 하는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사례들을 꽤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부모만 대상으로 한다면 부모만 결합돼서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꽤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아주 초기 단계 전성기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결합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부모의 한 편과 자기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대상과 경쟁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에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초기에도 경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멜라니 클라인이 하고 있는데, 그 점도 임상적으로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이 사례는 사례 에르나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에르나는 6살 때 클라인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다. 그때 그녀는 나를 대표하는 여자 인형 하나를 마차 안에 태웠고 장난감 남자 인형 하나를 더 태웠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키스했으며 내내 함께 여행을 했다. 이 사례는 부모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구강적 키스하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그녀는 다른 마차 안에 있는 장난감 남자 인형을 가져와서 그들과 충돌시켰고 그들이 그 충돌로 인해 죽자 그들을 구워 먹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제3의 인물이 침범했다. 그는 그 부부에게서 배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부를 공격했다. 이 사례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안에 있는 자신을 배제시킨 인물에 대한 공격성은 마치 성교가 그러한 것처럼 광기적으로 상상되고 있다. 즉 구워 먹는다. 구워 먹는 것으로서 구강기적으로 상상하고 있다. 에르나의 다양한 환상들은 항상 폭력적이고 구강기적이었다. 그때 그 제3의 인물은 그 남자를 방문하는 형제로 드러났고 그는 그곳에 있던 여인을 포용하면서 그녀의 코를 물어뜯었다. 제3의 인물이 이 작은 남자는 에르나 자신이었다. 이 모든 환상들은 공격적인 것으로서 부모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특징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랑, 키스하기, 사랑과 공격, 깨물기 두 가지 모두에서 보듯이 그 환상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구강기적 특성이다. 고전적 정신분석에 따르면 6살인 에르나는 성기기적 환상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구강기적 환상들을 갖고 있다. 클라인은 새 발달 단계들은 실제에 있어서 분리되거나 고정된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서로 겹치는 상태로 발생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관찰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임상 사례들을 가지고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싱글 케이스 페이퍼를 그러니까 임상 케이스에 대한 논문들을 쓰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혼란스러운 게 어떤 거 프리에더퍼란 그 구강기나 항문기, 남근기적인 어떤 요소들과 성기기적인 요소들이 오버랩돼서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환자를 프리에더퍼럴 환자냐 아니면 에더퍼럴 환자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 임상 케이스는 굉장히 어렵고 이 중복되어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플한 어떤 발달 단계로 이렇게 보는 프로이드의 이론, 어떤 점진적인 성 발달 단계로 해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그리고 성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형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지고 임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굉장히 프리에더퍼런트 고착되어 있는 것 같은 분이
성기기적 어떤 이슈들, 그래서 하고 함께 같이 있는 케이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 단계, 프로이드가 봤던 이 세 가지 단계, 이런 세 개의 발달 단계가 분리되거나 고정된 순서로 따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중첩돼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임상적인 경험은 요즘 실제 임상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어떤 성발달 이론에 따라서 환자를 본다는 것이 어떨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기 초자, 아이가 부모와 갖는 관계는 부모 사이에 자신이 끼지 못하는 느낌에서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환상들 때문에 극히 혼란스럽고 두려운 것이 될 수 있다. 이때 아이의 불안은 자신의 공격성이 사랑하는 부모를 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한다. 클라인은 이런 형태의 정동이 초자에서 오는 정동과 같은 것이 말하기 되었다. 즉 아이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요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에르나는 한 살 때부터 자신의 공격성에 대해서 불안해했으며 강박적인 증상들을 보였고 방어 기제들을 사용했음이 관찰되었다. 차례, 코끼리의 보호를 받는 어린 소녀. 리타는 강박적인 잠자리 의식을 치르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일행의 침대 맡에는 코끼리 인형이 놓여있다. 벽에는 잠자는 동안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코끼리가 막아준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그 코끼리, 아버지의 원상. 그 코끼리는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클라인이 발견한 것은 리타에게 있어서 코끼리는 물리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녀 내부의 공격 충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상을 막아주는 내적 보호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리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그녀가 1세 3개월부터 2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공격성을 막아주는 사람으로 내사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를 몰아내고 임신 중인 엄마의 아기를 훔쳐내며 부모 모두를 손상시키고 거세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가 새로 임신한 기간 동안 부모를 향한 공격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그것들은 초기에 15개월에서 24개월 등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생의 초기에 이미 초자아가 존재한다는 클라인의 새로운 견해는 달리 초자아가 보존적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후회라는 프로이드의 주장과 상치된다. 나의 관찰에 의하면 초자아는 아이가 최초의 구강적 내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편집적 순환들. 에르나의 놀이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공격성과 불안이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차례, 소년사냥꾼. 조지는 6살 때에 1년의 환상들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환상들 안에서 그는 야생동물들을 사냥하는 야만인 무리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야수들의 지원을 받는 적들과 싸우고 정복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그 동물들을 잡아먹었다. 여기에서 표현된 공격성도 마찬가지로 후광기적 형태의 죽임과 삼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에르나와 조지는 끊임없는 공격적 환상에 몰두해 있었다. 적을 죽이는 것으로 상황이 해결되지 못했다. 공격성이 발동할 때마다 적들은 서로를 잡아먹고 이것은 다시 두려운 보복을 가져온다. 이것은 클라인이 편집적 순환이라고 부르는 상황이다. 공포와 공격성으로 인한 위기들은 아동에게 흔히 있는 일이며 성인들에게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인격 안에 남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다. 클라인은 이러한 극단적인 편집적 형태가 지속되면 정신증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다. 클라인의 놀이기법은 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계속되는 논쟁거리로 남겨되었고 그 논쟁의 대부분은 영국 분석가들과 유럽, 특히 비엔나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아주 오늘 발제 준비해 주신 유경무 목사님
발제문 자체가 아주 훌륭하고 또 이걸 아주 낭송 바르게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신 우리 낭독자의 박선자님의 어떤 낭낭한 목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것과 실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정신분석적인 글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소리내어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는 것이 각각 뇌의 다른 부분의 발달과 영향을 어떤 회로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예. 저는 멜라니 클라인을 참 좋아해요. 이분은 프로이드는 정말 정신분석을 시작한 선구자이시고 엄청난 천재이신데 이분에 못지않은 천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이 놀이 기법 그걸 사용해서 어린아이들을 정신분석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승기적 그 환자들 있잖아요. 프리헤드프론 환자들. 바이폴라니, 그 스키즈프레니아 그 환자들은 프로이드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를 형성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은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멜라니 클라인이 그 길을 열어줬잖아요. 가능하다고. 네, 중요한 길을 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위대하신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처음에 이걸 대했을 때는 몇 학기를 통해서 처음에 대했을 때는 너무 얼토당토 않은 어린애들 하는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이렇게 그 섹슈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제 수업을 통해서 듣고 또 이러니까는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애들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아직 임상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다 큰 사고 나니까. 어쩌면 이 천재적인 분이 시도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봤지만 어쩌면 좀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후진들은 더 개발을 했겠죠. 근데 그분은 처음이었잖아. 예, 처음이니까 선구자적인 입장에. 선구자였기 때문에 실수,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후예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볼 때 번역된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어려운 부분을 제가 조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의 85쪽 밑에 보면은 밑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클라인은 계속해서 에르나가 아버지를 엄마에게서 몰아내고 싶어하는 일련의 게임들 도치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 언급했다. 그 게임들은 에르나가 그녀의 어머니를 제거하고 아버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녀의 직접적인 오이디푸스적 소망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잘못 번역된 부분으로 보여요.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게임들 중에 도치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직접적인 오이디푸스적 소망을 보여주는 게임도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첫 번째 부분을 두 번째 문장이 그 게임들이라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도치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나타내는 게임들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처음엔 이런 도치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게임들이 또 있었지만 그와 다른 게임에서는 정상적인 직접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이런 게임도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원문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Klein went on to mention a series of games in which Erna wished to oust her father from his position with the mother, the reverse Oedipus complex. 그리고 여기에 세마이콜론하고 하는 얘기가 and games that indicated Erna's direct Oedipal wish to get rid of her mother and win her father.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이 여자아이가 엄마를 아빠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것, 또 한쪽에서는 엄마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엄마에게서 몰아낸다고 하면 보통 정상적인 것은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어떻게 프로이드가 봤어요? 자기하고 다른 성을 가진 부모,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면 아버지하고 연합관계를 맺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어머니를 제거하고자 하는 거가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에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직접적인 에디푸스 컴플렉스. 그런 게임도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와 반대되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제거하는, 아버지하고 경쟁을 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아버지를 엄마에게서 몰아내고 싶어하는 일련의 게임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런 게임도 있고 저런 게임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번역이 그 게임들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상당히 헤비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멜라니 클라인 처음에 이런 판타지 이론, 특히 성적 판타지 이론들을 들으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박선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얘기를 전에 학기에서 공부하고 또 몇 학기 지나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불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그 불안을 공감해주는 대상이 돼준다는, 여기서 해석에서는 아이들의 라직에 맞춰서 아이들이 지금 무엇에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잘 공감해주는 해석이죠, 결국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이런 아이 치료라기보다 사이카디간 환자를 치료할 때 사이카디간 환자들 치료는 아이 치료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이들 치료하고. 왜냐하면 상징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언어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조선은 멜라니 클라인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해석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내담자들이 잘 이해받는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내담자 스스로 자기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어떤 면에서는 홀딩하고 컨테이닝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인내롭게 가는 이런 기법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지만 이 해석 자체는 어쩌면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깊이 공감해주는 이런 해석이라고 하는 것점에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서로 어떤 사람은 해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한쪽에서는 이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이 아이의 불안을 담아내는 과정을 잘 해준다고 한다면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나 공격성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상징적인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가는데 이 기법들은 어떤 멜라니 클라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그런 아이들에게 숨겨져 있는 깊은 불안을 잘 이해하는 것은 다른 기법을 사용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해석적인 기법이 아니고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하더라도 우선 내담자의 심리적인 상태, 어떤 아이들의 불안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멜라니 클라인 식으로 한다면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떤 또 현대적인 심리적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두 가지 기법이 다 어떠면 내담자와 접촉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환상의 세계들, 특히 아이들의 환상의 세계들, 그 상징의 의미들을 아주 깊이 그 내면의 판타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아티클들은 우리가 점차 임상 경험이 늘어나면서 큰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